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명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3년간 겪은 비대면 문화, 온라인 활성화는 사회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두각으로 더욱 미래 사회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종성 원장을 모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원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이제 정보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디지털 기술보다 넓게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정책도 세우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그런 이제 디지털 전문기관, 띵크탱크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많은 그 도전과 업적을 이루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순간들이 또 가장 강렬하게 좀 기억에 남으셨는지 그런 내용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8월 24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정말 딱 1년이 지났네요. 사실 저희는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매 순간이 이제 뜨겁습니다. 매 순간 열심히 이제 고민해야 되고 하는데 특히 지난 1년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초거대 AI라고 하는 정말 획기적인 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발맞춰 가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또 그럼에도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고 잘 대응해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1년간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부 혁신 모델. 그러니까 정부 혁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를 혁신하는 새로운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자정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이제 전자정부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기술의 만남을 준비했고 지난 4월 달에 대통령을 모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저희 기관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거기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을 또 수립하고 또 지원을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정부의 대형 사업과는 좀 다르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 정부나 아니면 저희 같은 그런 전문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주도를 했고 그것을 이제 민간위원들이 와서 좀 이렇게 검토해주는, 심의해주는 정도의 기능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민간 주도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원은 그런 민간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그 민간과 저희 공공기관의 그 어떤 색깔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의하면은 잘 어떻게 균형을 좀 찾아간 것 같고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이제 뜻하는데 이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가 매우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 공공기관 이 클라우드 정책 방향과 주요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클라우드를 바라보면 우리가 선진국보다는 조금 이제 늦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민간에 내놓고 하는 데는 조금 이제 인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늦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그 따라잡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리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클라우드 정책의 이제 핵심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민간의 클라우드로 이제 옮기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핵심으로 삼았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핵심은 이 클라우드를 옮기는 거에서 더 나가서 클라우드 위에서 정보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운영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고도화를 이제 추진하는 거죠. 아마 요새 그 언론을 보면 이런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재난이든 뭐든 특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이용자가 한 곳에 확 몰려서 접속이 많아져 가지고 시스템이 다운됐다. 이게 사실은 그 클라우드가 아니고 그냥 개별 시스템 단위로 구축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게 되면은 이 시스템의 용량이 갑자기 그 더 큰 용량이 필요해졌을 때 그만큼 유연하게 이제 갈 수가 이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좀 이렇게 너무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하긴 한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단계를 넘어서 정부의 시스템을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고도화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가 데이터 AI와 디지털 신질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 국가 데이터 산업 수립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제 대접받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은 그 시스템에 전부 다 이렇게 이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구석이 시스템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 그럴까요? 이제는 데이터를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저희 원이 이제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데이터가 시스템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이제 하고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데이터가 또 필요한데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AI를 개발할 때는 그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고 이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또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과들을 기대하는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도록 하는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다른 한쪽은 데이터를 써야 되는 쪽에서 그걸 잘 사용해서 그리고 쉽게 사용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원은 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이 해결해 가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내놓는 쪽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강제력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평가 같은 거를 통해서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제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인식 개선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해서 저희들이 정부 공공기관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포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품질을 저희들이 이제 높이는데 지원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민간 데이터는 그거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내놓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민간은 사실은 그건 이제 민간이 땀 흘려서 그게 이제 축적한 부분이니까 어려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한 21개 분야에 만들었어요. 그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 여기에다가 올리면은 그걸로 뭐 판매를 하거나 어쨌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줄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민간 여기는 공공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민간에게는 그런 그 실질적인 이득을 돌려드림으로써 데이터를 내놓게 하는 이런 데이터를 내놓는 역할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쉽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이 경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아예 쓰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아예 쓰지 못하면 또 개인정보를 아예 빼면은 또 분석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고 또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또 가명 상태로 또 이렇게 결합하고 그 가명 정보 결합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보다 쉽게 찾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물론 그런 기관들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각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 대통령의 뉴욕 구상에 따라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신질서 정책이 무엇인지 또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디지털 신질서는 AI의 그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서비스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경제하는 거 모든 시스템이 좀 바뀌고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기술과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각국이 전부 다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유죠. 디지털 신질서는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디지털 신질서는 이 AI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에서 인간들이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 인권, 연대. 새로운 기술 변화 시대에 이런 고유한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그것을 하나의 질서로 정립하자 하는 그러한 제안이고요. 작년에 뉴욕 제안 그리고 금년에 파리에서도 이제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국제기구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안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은 모든 아마 인류가 받을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질서한 사회 속에서는 결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디지털 신질서가 만들어지면 뭐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 뭐 기술을 모르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유한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고유한 그런 어떤 권리, 그거를 자유, 인권, 연대 같은 고유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사회 기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해외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협의체 설립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그런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성과들을 이루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해외 진출은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모델을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한국의 모델을 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새로운 활로 수출 산업,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해외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이제 있는데 저희들은 한국의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 모델을 해외에 이식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도국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모델이나 성과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 당연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가지고 그런 어떤 그 해외 그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뭐 제가 그 여태까지 저희가 얻은 성과를 갖다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개도국들이 추진하는 굉장히 그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개도국들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고, 또 뭐 ID 시스템, 디지털 ID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초거대 AI도 필요하고. 개도국들도 굉장히 많은 초거대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대형 프로젝트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대형 그런 개도국들을 지원을 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그들의 그 프로젝트들을 설계하게끔 도와줬고요. 그래서 사실 뭐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지만 한국 기업들에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좋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예전에 그 하셨던 인터뷰들을 보면 ICT 정책 개발에 대해서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ICT 분야의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과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기관이 띵크탱크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정부가 최선의 선택을 이제 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개인도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뭐 일찍 그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뭐 또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많이 의존하거나 그래서 좀 사실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 국가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큰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항상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최선의 여건 속에서 가장 좋은 여건 속에서 또 가장 좋은 기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 학계, 하물며 해외의 전문가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해서 최선의 전략을 제안하는 것,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그리고 입법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은 초거대 AI 등을 비롯해서 이제 신기술이 많이 나와서 기존의 법제도를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칭 인공지능 기본법을 지금 국회를 지원을 해서 지금 초안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것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실질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부처들은 각각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 또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 이것들을 전부 다 서로 정의를 해가지고 서로 우리 사회의 이 인공지능과 관계되는 그런 기관과 전문가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공지능 기본법인데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한국의 정책 능력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 인공지능 법제 정비 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이제 한 기씩 해서 지금 4기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함께요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사회가 됐을 때 필요한 중요한 제도적인 혁신 과제들을 지금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서 AI 활용과 윤리적 고려 사이에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는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 두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두 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양립의 문제, 어떻게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활용과 윤리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데요. 결국은 AI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활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 AI가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가 이제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또 그 새로운 윤리 모델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그 AI가 처음부터 한국의 AI 기반이 처음부터 균형된 그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쪽에서는 AI의 개발 전략을 만드는 팀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 시대의 신질서와 윤리를 만드는 팀이 있고, 이 두 개의 팀이 같이 어떨 때는 경쟁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협력도 하면서 그렇게 이 두 개의 아젠다들을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ICT와 국가정보화 분야에서 또 뛰어난 또 업적을 이뤄오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미래 비전과 어떤 목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굉장히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은 급격히 바뀌는, 그걸 갖다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얘기하죠. 급격히 바뀌는 이 시대 변화의 와중에서 한국이 올바른 길을 찾는 거, 첫째. 두 번째는 그 올바른 길을 찾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져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여하는 것이 어떻게든 저희들의 비전이고 저희들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더해서 예전과는 좀 틀리게 저희들은 개도국, 해외국들과의 연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때 사실 몇 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변화를 끌고 가는 미국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끌고 가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EU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라든가 정부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중국이 국가의 힘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게 있는데, 한국은 그런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지금 사실 굉장히 리더십을 그 작은 강소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국이 혼자서 이 리더십을 이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동조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질 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더 큰 한국적 모델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이 이 시대 변화에서 더 앞서고 더 성장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예전과는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혼자만 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우호국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그래서 한국 모델, 제3의 모델일 수도 있고 저희가 제4의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이 아니면서 이 시대 변화에 지금 대응해가는 이 한국의 모델을 어떻게 보면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이 글로벌 사회에도 기여를 하는 거, 그게 제 개인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은 지능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이끌어온 이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종성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